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AI는 장문도 참 잘한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AI의 진화형, 확대형이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로 학생들이 숙제를 대필해서 냈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외국이냐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 해당 학교 적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곧 대학교도 개강이죠. 교수님들 긴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 만나보시죠.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부른 히트곡 저작권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잭슨의 유산을 관리해온 법인이 저작권 지분의 절반을 최대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천억 원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전설인 마이클 잭슨은 전 세계적으로 4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했고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13곡을 올렸습니다.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이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편의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요. 이 경찰이 현재 이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 식약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어제 경찰 조사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 씨가 평소 건강검진이나 시술 등 필요한 경우에만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직무정지 이상민, 관용차 비서 없애입니다. 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야 3당이 공동 발의해 이 헬로윈 참사 책임을 물은 건데요. 이 헌정사 처음으로 이 국무위원이 이 탄핵 소추된 건입니다. 이 국회에서는 이 고성이 오갔고 이 표결 직후에는 이 국민의힘이 규탄 대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단희, 김도훈, 김동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데 악용하려고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반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짓 민생 탄핵소추 민주당을 규탄한다. 네, 오늘 오전 10시 이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을 대신해 정성희 수석 전문위원이 제출했는데요. 이 김도읍 위원장은 이 소추위원으로서 이 탄핵 심판에서는 이 검사와 같은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에 낼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갔고요. 제가 또 찾아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당시 의원이 갔더라고요. 근데 김도읍 위원장은 왜 이번에 안 가고 대리인을 보낸 걸까요? 아마 김도읍 위원장이 지금 법사위원장 맡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를 대표해서 네.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 과정에서 신문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왜 김도읍 위원장이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까? 네. 결국 이것은 이제 김도읍 위원장으로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부분에 나는 심정적으로는 동의 못하겠다.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역할은 기능적으로는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내가 직접 제출하느니보다는 수석 전문위원 통해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짐작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이 탄핵안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의 뭐 도리는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직접 가서 제출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안이 대정부질문보다 먼저 이 표결에 들어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탄핵안이 이 통과가 되고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대정부질문 시작하기 전에 바로 이 국회 본회의장을 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재묵 기자. 예. 그러면은 본회의장에서는 일단 바로 나갔거든요. 탄핵안 가결되고 난 다음에. 그럼 오늘은 행안부에 출근을 했을까요? 네, 저희 기자들한테 통상 이 출입 부처의 장차관 일정이 공유가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 바로 이 장관 일정이 공란으로 공지가 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오늘 출근하지 않고 이 자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조만간 탄핵 심판이 변론 기일 등이 공지될 만큼 이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관이 직무 권한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확정 전까지는 이 경호등 의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관용차를 타지 않고 이 수행비서의 도움 역시 받지 않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면서 혹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뭔가 행안부에 좀 전한 말이 없었을까도 좀 함께 취재를 해봤는데 네. 달리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일은 최근 튀르키예 재난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진하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행안부는 약간 황당한 상황일 수 있어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장관이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 근데 그럼 민주숙 기자, 네. 행안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장관이 없으니까요. 일단 차관 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행안부 차관 어제 긴급 간부 회의를 열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내부 직원들 모두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이 간부들 사이에서는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또 대통령이 신임하는 실세 장관이 와서 사실 정책 추진에 힘이 붙었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 이 정책 동력이 상실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실세 차관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또 행안부를 또 굴러가게끔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민주숙 기자, 네. 실세 차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겁니까? 네, 어제 국회를 방문했던 이진복 정무수석은 여러 네. 안 중에 있다.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직무가 정지될 경우 뭐 차관 인사, 실세형 차관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인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하지만 실제로 이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 대통령실은 이런 실세 차관 임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때 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하는 안 검토가 됐으나 네. 행안부 내부의 동요를 우려해서 기존의 차관 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탄핵소추안 오늘 오전 10시에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도 헌재에서의 시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그럼 헌재 심리가 시작이 되면 가능한 변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첫 번째는 검사 역할을 할 이 법사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 소속의 김도읍 의원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이 곧 2자리가 공석이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또 법리상으로 이게 과연 위반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냐. 이 3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첫 번째죠. 지금 이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 지금 본인한테 이 쏟아지는 약간 우려, 과연 검사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또 입을 열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김도우 위원장 직접 민주당이 모르고 이런 사안을 밀어붙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반문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일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민주당에서 제출하게 되는 증거자료, 참고자료, 그 다음에 그 이상민 장관으로서는 또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들을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상 드라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네, 김도우 위원장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은 특수 대응팀을 만들어 이게 상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각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최대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 대응팀을 만들어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뭐 오영환 이 민주당 이 원내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각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헌재에서 이게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기각이 될 거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오늘 국민의힘 여당입니다. 김정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안이 기각이 되긴 할 거다. 근데 기각이 되고 나면은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스타일상 절대 밀리지 않는다. 밀리면 죽는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기각이 됐는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타일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계속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여당한테 부담이 되고 총선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사퇴를 해주는 게 조금 국정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느냐는 여론을 네. 다른 전원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제 바람을 전한 거다라는 말씀이죠. 띄워봤을 가능성이고 대통령의 성정을 봤을 때는 저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은 낮은데 이게 정치라는 게 항상 생물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쵸. 그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김도우 법사위원장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도우 네. 법사위원장이 하는 게 전달하는 게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직접 가가지고 신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검사가 이제 피고인 신문하듯이 하는데 뭐라고 할 것이냐 그 장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물렁물렁하게 신문하면은 이게 국민의힘에 또 약간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민주당이 약간 감안을 해서 지금 이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아마도 뭐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해도 자진 사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뭐 일각의 바람일 수도 있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어제 대정부 질문 현장입니다. 제목은 한동훈 문재인 정부 때가 화양연화, 김남국 또 실수입니다. 네. 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민주당 의원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가장 눈길이 갔던 장면을 말씀드리면 김용호 의원이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장관이 무슨 말이냐,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가 내 검사 인생에 화양연화였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너무 적개심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요. 제 인생의 검사의 어떤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 초반기의 어떤 그 수사들일 겁니다.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응원해 주셨고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해가 있으시면은 저는 서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화양연화 가장 빛나는 시절, 그야말로 호시절을 이야기하는 뜻인데 네. 이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실제 한동훈 장관 이 시기에 검사로서 굵직한 사건들 연달아 맡았습니다. 이 중앙지검 3차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을 했고 네. 불법 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했고요.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기소했습니다. 이때 역대 최연소 검사장 승진 기록도 세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하다가 민주당과는 돌이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종섭 위원님. 네. 문재인 정부 때가 내 인생의 화양연화다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이 말을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검사로서의 화양연화였다. 맞는 얘기죠. 예, 그 시절이 검사로서는 정말 뭐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고 네. 그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 뭐 국민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직 대통령, 전직 그 뭐 대법원장, 또 재벌회장, 국정원장 등등을 다 어쨌든 구속을 시켰으니까 네. 그런 수사를 한 검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거의 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검사로서의 그 시절이 내게는 화양연화였다라는 얘기는 뭐 맞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이 사실은 드라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전직 대통령들의 구속, 네. 그 구속을 주도했던 인물이 또 그 정당에 다시 네. 구속당한 사람들이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대선 후보가 돼서 또 네. 정권을 창출하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정말 역사의 드라마로 만들 만한 것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장관도 이제 그 과정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와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 소중섭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갑니다. 한편에 대서사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제 민주당 김용호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화양연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이 정말 열심히 활약을 한다. 한동훈 장관 열심히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재묵 기자. 예. 어제는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랑 바통 터치한 것 같아요. 네, 이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의 설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이 한동훈 차출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용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좀 논리적...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 중 내용이죠. 이 장관직을 걸겠다는 표현 관련해서 꺼냈는데요. 2차전 역시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공직을 도박하듯이 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공직 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직을 걸기도 하셨어요?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을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서로 말꼬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관직을 걸겠다까지 말하게 된 데는 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있었죠. 한동훈 장관 이틀 전에도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김의겸 의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혹을 제기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다. 네. 진짜 후원금이 몰린 건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게 10억 원대 민사소송을 걸면서부터였다. 한동훈 땡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데에는요. 한동훈 장관이 독특한 고유한 표현법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요. 이 앞서서 김민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다 이 한동훈 장관의 말
표현, 화법이라고 해야 돼.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동안 한 장관 발언 하나하나가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의 화법이요. 질문에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이른바 이 검사 화법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통 질문 공세를 받는 입장인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역공을 해서 이런 게 인상적이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언제적 얘기라서?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표를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한동훈 장관의 명언 맞죠?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또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해 한동훈 장관에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요. 한동훈 장관 민주당 편에서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응원을 하더니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다시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김남국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도 이 한 장관 특유의 화법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이 수사 검사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관련 내용이 어제 현장에서도 이 소환됐습니다. 한 장관은 마찬가지로 이 되묻는 형식으로 맞받아쳤는데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 대한 이름 심지어는 검색 기능까지 지원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공개하는데 알고 왜 법 만드시죠?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게 이재명 룰이다, 조국 룰이다 되면 이재용 룰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성을 의심받고 어떤 장관님,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전제가 제가 생각했을 틀린데요. 때는 법무부 장관님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설마 제가 자,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이 비판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야당 정치인을 엮어서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장관님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저희의 말이 누가 맞는지를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두 사람 치열한 설전을 지금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질문에 질문으로 이 되받아치는 화법, 이게 저도 사실 보면서 이렇게 빨리 뜨는 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대답을 할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핵심을 좀 피해가는 데는 능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연간 좀 숙련된 것도 맞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이낙연 총리의 화법도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그 총리 시절에 이 대정부 질문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점잖게 받아치는 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주목을 받아서 그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닮은 점이 있는데 다만 한동훈 장관이 좀 더 공격적이에요. 조금. 네, 그건 적대감을 서로 좀 드러내는 네. 존중이 좀 서로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 장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는데 적대감을 좀 더 내려놓으시라. 왜냐하면 민주당이 거세게 들어와도 본인이 조금 내려놓으시면 훨씬 더 중도에까지 조금 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는 너무 좀 따박따박 받아치는 게 좀 불편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조언도 지금 같이 해주셨습니다. 조금 공격성을 조금 내려놓으면 좀 더 많은 중도층까지 확장돼서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과 김남국 의원 사이에 지금 설전, 신경전을 지금 보셨습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이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실수를 또 하나 했어요. 맞습니다. 이 방금 짚은 이 검사 신상공개법이 네. 설전의 연장선상이었는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기피 신청을 인정하는 문명 국가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김남국 의원이 물러서지 않고 한 나라의 네.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법원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호주가 있는 장관님, 거기 때문에 하겠다는 취지인데. 장관님, 그걸 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동훈 장관이 이상한 듯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요라고 되묻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 재차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니라 네. 동유럽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아. 나라 이름을 잘못 이야기한 실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근데 실수가 끝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 법무부에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 네. 오스트리아도 검사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다. 아하. 결국 김남국 의원이 두 번 이야기 모두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명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 오스트레일리아도 틀렸고 오스트리아도 틀렸다라고 직접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사실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말실수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한 장관의 딸이 이모랑 논문을 썼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가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지금 사실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레일리아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오스트리아도 아니다라고도 오늘 반박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사실 앞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실수했던 사례가 있어서 또 이게 더 좀 약간 논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약간 실수가 반복이 되면 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에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 신뢰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있었던 이모 발언은 뭐 온 국민이 알 정도로 워낙 그 화제가 됐던 그런 실수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김남국 의원 이번 부분이 좀 주목을 끌지 않나 싶은데,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된다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자칫하면 또 희화화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좀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공격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런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조금 더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당내에서 약간 공격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입니다. 제목은 조국 책 추천한 분, 이 곽상도 선고의 조국 딸 소환입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소문난 독서가인 사실은 저희도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추천하는 이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이 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올린 글인데, 이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보이는 이 표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이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네. 이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는 표현을 담았는데요. 이 제목은 조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네, 문 전 대통령 추천사에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실제로 이 책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쓴 책입니다. 책을 발간한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인터뷰에서 저서 머릿말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SNS 활동을 재개한 조 전 장관,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이 있었던 다음 날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이 지진 관련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그런 사진으로 또 바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 추천 내용 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 표현에 좀 눈길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은 몇 차례 드러낸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 재임 중이던 2020년에는 이 마음의 빚을 졌다는 표현 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자료 준비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퇴임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조 전 장관 관련해 결국 당시 정부의 민정수석과 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는 바람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등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오늘 책 추천글 역시도 이 비슷한 결을 보였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검찰 수사,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게 내가 법무부 장관을 시켰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뭐 표현대로 이제 마음의 빚이 여전히 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저렇게 이제 책을 추천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 당시에 어쨌든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2021년 7월 4일 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민면접 과정에서 날짜까지. 네. 나는 네.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반대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그 당시에 입고 있었고 대통령한테 큰 부담이 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여러 곳에서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반대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쨌든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상황이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아실 거고 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계시지 않나 싶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굳이 또 저렇게 올렸어야 됐을까? 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평가를 둘러싼 이 평가가 아주 양극단으로 갈리는 상황에서 네. 그 점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 조국의 강을 간신히 건너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 책을 이렇게 추천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치적 행위로 보느냐 아니냐 이렇게 뭐 좀 의견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적 행위로 좀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라면 아마 이 책을 진짜 추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굳이 꺼내가지고 이거를 본인한테도 그렇고 뭐 이제 이게 민주당의 상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진짜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연민이라는 게 어쨌든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시고 본인 재임 때 일어난 일이고 또 하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 때 유재수 금융위원회 부원장 감찰무마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을 비리가 있어 조사하다가 동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하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무마를 한 게 이게 유죄가 난 건데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민정수석.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인간적인 연민을 느낀다고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굉장히 비판적인데 어쨌든 조국의 강을 건널지 안 갈지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다시 진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하.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의 여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권에 다시 발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른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볼 부분이긴 하네요.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전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조 전 장관의 딸이죠. 조민양이 최근에 직접 얘기한 바가 있죠. 들어보고 오시죠. 4년 전 인터뷰 후에 어머니가 수감됐습니다. 네.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고 오신 저 인터뷰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가 난 날, 이 선고가 난 직후에 지금 이루어진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1심 선고에 대해서 아무런 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무반응이다라고 저희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곽상 소속이었었죠.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오니까 민주숙 기자,
민주당에서 또 조 전 장관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앞서 이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냈던 재판부가 이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입니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입니다. 네, 강민정 민주당 의원도요,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비판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냐, 이거는 좀 너무 멀리 간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600만 원은 유죄고 50억은 무죄냐, 요거는 또 약간 이거는 그럼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요거는 좀 알아봐야죠, 민주숙 기자. 네. 두 사람의 판결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두 사건에서 금품을 직접 받은 아들과 딸, 즉 자녀가 피의자인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지 이 여부라고 합니다. 이 자녀가 받은 돈을 공직자인 부모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네. 이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그 부모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의 6년차 대리였습니다. 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이 부모로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는 성인이었는데, 그래서 아들 곽병채 씨에게 준 돈이 무조건 아버지 곽상도에게 간 뇌물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받은 시점이요, 대학생 신분이었던 만큼 이 부모에게 생활비와 등록금을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민 씨에게 준 돈이 그래서 곧 조국 전 장관에게 무언가 청탁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돈이었다, 그래서 사법부는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6년 차 대리인데 퇴직금이 50억이라는 게 일반적인 뭐 상식선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이게 대가성 부분이 더 관건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얼마나 그와 관련된 이 증거 네. 를 정확하게 제출했는지, 그 부분이 재판부로서는 그게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어쨌든 김만배 씨의 진술에도 그 아버지의 영향력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한 걸로 그렇게 좀 나와 있고, 또 어쨌든 실제로 50억이 갔단 말입니다. 이번 이른바 50억 그 클럽 중에서 실제로 50억이 간 경우는 유일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치밀한 어떤 조사,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까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엔 북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열병식 나온 김정은 사랑하는 자제분의 의미는입니다. 네, 어젯밤 8시 반쯤 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건군절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2,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이 돼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 자리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이 복장으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이 검은색 코트에 검은색 중절모를 썼습니다. 이 복장은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익숙한 모습인데, 바로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즐겨 입었던 복장이다라고 합니다. 75년 전 김일성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백두혈통의 계승자임을 강조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북한이 하는 열병식을 우리가 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 열병식에 북한의 신무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신무기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승진이 되고 누가 숙청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되게 큰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열병식 모습이 사진은 좀 몇 장, 저희도 지금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은 공개가 됐는데 조선중앙TV로 영상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강재묵 기자. 예. 근데 이게 민간 위성에 포착이 됐어요. 열병식 모습이.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이 맥사 테크놀로지 위성 사진에 포착된 건데요. 이 한국 시간으로 이 오후 10시 5분쯤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열병식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형 인공기와 이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ICBM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 이동식 발사대가 함께 찍히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이 관영 매체로 공개하기 전 이 현장이 그야말로 이 실시간 포착된 것은 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이후 이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공개한 사진에는 이 열병식 병력만 담겨 있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 무인기 등 이 군장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했었던 건 그럼 화성 17형이라는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냐 여부였었는데 일단은 좀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ICBM이 열병식이 아니라 강재묵 기자. 예. 리설주 여사 목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역시도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건군절 75주년 이 기념연회 사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리설주 여사가 이 차고 있는 목걸이 보시면요. 네. 은색의 약간 길쭉한 모양이죠. 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화성 17형을 형상화한 목걸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이 화성 17형처럼 이 흰색과 검은색의 이 격자 무늬로 이 철해져 있었고요. 네. 이 끝자락에는 이 엔진이 달린 듯한 모양의 목걸이가 이 함께 포착됐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이 목걸이 아마 보라고 지금 하고 나온 걸 텐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게 뭐 얼마나 인기가 있는 건지 일반 대중한테 판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문 제작해서 딱 저것만 가지고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게 지금 화성 17호가 얼마나 이 국가의 중요한 어떤 자산인지를 좀 드러내기 위한 어떤 오브제로 좀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병영 국가가 맞구나. 여기는 전쟁을 항상 준비해 있고 항상 네. 무기 같은 거 항상 이렇게 팔찌도 차고 목걸이도 네. 차고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들은 건재하다고 아무리 경제 제재를 하더라도 열병식도 하고 우리는 건재하다라는 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네. 뭐 이제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대립 구도는 있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풀어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약간 그러니까 건재하다고 하지만은 자극은 안 했거든요. 네. 약간의 대화의 여지는 좀 남겨둔 거는 아니냐 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리설주 여사의 목걸이를 지금 봤습니다. 근데 저 목걸이를 하고 나온 바로 그 자리 리설주 여사의 목걸이 말고 사실은 김주혜 양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김주혜 양이 사진 속에서 그야말로 센터 한가운데에 자리한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 이 김정은과 리설주도 몸을 이렇게 살짝 틀어서 김주혜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주인공은 김주혜가 좋습니다. 네. 레드카펫을 걷는 모습에서도 김정은이 이 김주혜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서 걷는 모습, 이 어머니 리설주는요 한 걸음 뒤에서 이들 부녀를 따라 걷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열병식에서도 김주혜 등장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등장을 했고요. 함께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간부들이 손뼉을 치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석단과 함께 귀빈석에 올라서 이 네. 전체 열병식을 지켜보며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해서 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매체가 이 김주혜를 언급할 때 이 호칭이 미묘하게 달라진 점도 이 주목됐었거든요. 이 사랑하는 자제분, 이 제일로 사랑하는 자제분, 또 존귀하신 존경하는 등 표현입니다. 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담았는데요.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의상 변화도 주목됐습니다. 이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 이 조금 편안한 차림의 사진이 좀 공개가 됐었었는데 네. 이후 점점 이 성인 여성과 흡사한 이 공식적인 차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형적인 복장 규범을 보이면서 이 백두 혈통의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연출이란 해석 등이 더해지는 중입니다.
아니 지금 이 강재묵 기자 설명처럼 호칭도 변하고요. 이 옷차림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쭉 보면 강재묵 기자, 예. 결국 김주혜 양이 후계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 외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 김주혜가 후계자로 선택됐다는 분명한 신호다라는 소식을 좀 분석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주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 후계 구도가 분명하다는 우리 전문가 표현을 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 김주혜가 후계자로 선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해본 이 북한 전문가도 이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주기도 했거든요. 앞서 설명드린 이 호칭 관련해서 먼저 짚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사우구 레토릭이 사랑하는 그런 존경하는 일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열병식 관련 보면은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후계자에서 그럼 또 후계자가 떨어진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 그 자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상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후계자까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수식어로 또 바뀐 표현도 좀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와 같은 수사어로는 이 후계 구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사랑하는으로 바뀌었으면 이 존경하는 것보다 떨어진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다양한 해석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국정원도 김주혜의 후계자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이 북한의 달라진 태도는 이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통일부 관계자도요.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정섭 위원님. 네. 김주혜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뭐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왕조 국가. 이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10여 년 전에 북한 갔을 때도 보면은 그 동상 앞에서 네. 그 북한 관리들은 전부 다 일렬로 서가지고 동상을 향해서도 90도를 북한은 하거든요.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뭐 2008년이니까 좀 너무 됐죠. 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동상 있는 데 가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왕조 국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역사상에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뭐 통일신라 시대에도 여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 자체를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여성이기 때문에 그 뭐 전혀 아니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후계자로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지고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또 그것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은 전혀 안 나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딸만 노출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도 있으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좀 이 정상국가 우리로서의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가족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이제 상징 조작을 조금 더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84년생이기 때문에 김정은 네. 위원장이 아직 뭐 30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계자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김주혜 후계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계자보다는 일단 정상 가족, 정상 국가 약간 이 모습을 좀 강조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건 담당이죠. 강재묵 기자. 뭘 준비했죠? 사건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제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직원 살해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중입니다. 도주 중인데요. 네. 인천에서 이 발생한 사건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님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건데 이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고 시간에 1시간쯤 앞서 이 흉기로 피해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이 확인된 건데 이 남성은 이 과거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적으로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면 위치 추적을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행 1시간 뒤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해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경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넓은 이마에 긴 얼굴이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체격은 170cm 정도, 몸무게 75kg대 마른 체격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상하이에 검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모습을 목격한 분은 아래 있는 이 번호로 이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경찰이 알렸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이 비슷하다, 수상하다 싶으면 빨리 경찰에 112에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가는 사례를 저희가 오늘 처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강재훈 기자. 네. 이 몇몇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최근 라인 사태의 주범인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내용 좀 기억나실 텐데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달아났었습니다. 역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었는데요. 이 도주를 도운 주변인들이 하나둘 구속되다가 결국 김 전 회장도 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네. 마침 오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거든요. 네. 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어 이 769억 원의 추징금을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네. 이 이틀 전에는 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 역시도 이 공용 물건 손상 혐의가 인정돼 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근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도중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이 강윤선 씨 사건도 있었죠. 이 강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한 4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이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이 중에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전자장치가 너무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재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내장재를 2배로 늘리는 이 두껍게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무조건 범죄 혐의와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네. 이 원래는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네. 이제는 일단 전자발찌를 끊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법안을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1월 12일,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무조건 일단 얼굴과 신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 중인데 지금 끊고 도망간 거거든요. 이게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전자발찌의 재질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해서 끊기 어려운 걸로 강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가 좀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범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전자발찌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범행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전자발찌 외에 다른 식의 감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고를 겪어서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출소해서 나왔을 때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좀 안착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교도 행정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전자발찌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 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교화, 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